마지막 두 개 주제를 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플랫폼 국감이라 그래가지고 플랫폼 빅테크라고 그러죠. 그게 규제법이 이번에 될 것이고 이 총수들을 다 불렀더라고요. 정인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정부 여당이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기업을 키워온 거잖아요. 키워왔던 플랫폼 기업에 지금 손을 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그 현황이라든지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 정부 여당이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을 너무 강조하고 플랫폼이라든지 어플 경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많지 신산업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 직고용 이런 이야기가 지금 미국에도 날리고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대선 때 이 플랫폼 사업자들 때문에 정권이 뭐 자영업자라든지 또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비판받을 소지가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는 빠르니까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온 거를 일단 앞면을 좀 몰수해서 조지는 모양새를 카카오나 네이버 등에다가 좀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쿠팡이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뭐 지금 또 그동안 친하게 지내온 것도 있는데 완전히 죽일 수도 없고 적당히 내년 대선 전까지 좀 두들겨 잡는 척 쇼할 거라 이러고 보고 있어요. 원래 둘이 가까워서 펼 수도 없어요. 사실 지금 마지막 나는 가장 큰 변수가 코로나하고 경제인데 코로나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되고 사실 이제는 치명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옛날만큼 영향도 이제는 줄어들고 뭐 어쨌든 큰 틀로 봐서 현 정부가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큰 변수가 안 됩니다. 문제는 경제인데 경제도 이 전면적인 영향이 아니고 이 각 경제 주체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인데 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안 어렵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어려워지는 그 과정이 산하는 코로나 이거를 대응하는 정책의 정책적 협조를 제일 많이 요구를 했고 그 피해를 봤던 게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재난지원금 주자고 하지만 그는 세금 냈으니까 동일하게 주자는 논리인 거고 그러면 정책적 그 협조를 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층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책적 협조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를 극복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당 내에서 보면은 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이 분위기의 목소리에 눌려갖고 이 부분을 강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되고 이 지금 자영업이 또 추가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플랫폼 기업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선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뭐 플랫폼 기업들이 자영업한테 그 이해관계 미치는 것이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현재 바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시급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놔야 되고 바로 집행하는 단계로 가시적 성과가 있게끔 만들려고 될 겁니다. 예. 지금 네이버 카카오 자산 규모는 뭐 3위 그렇죠.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뭐 기존의 꿀뚝사업으로 대표되는 데는 그런 제조업체들보다 훨씬 더 시총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카카오 같은 경우가 아주 급속도로 팽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이 빅테크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이 규제의 필요성은 우리나라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지금 그 문제됐던 거고 사실 정부가 우리나라가 지금 구글이 이번에 갑질하는 거 여기 그 스토어 플레이에서 거기서 플레이스토어에서 하는 그 갑질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규제를 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시대 추세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 언론들도 한국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우리도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장악함으로써 일종의 통행세를 걷는 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통행세 걷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가급 기존의 그 재벌들의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골목상권 침해라든지 또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약자의 위치에 있는 뭐 택배 노동자들에게 이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정당한 그러니까 대우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피해갈 수 없는 일종 하나의 규제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이 지금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빅테크에 대한 이 정치권의 이 규제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그 혁신적인 창조를 위한 하나의 그 모멘텀으로 해야 되는데 일종의 뭐랍니까 국회의 갑질로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아마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 이른바 이 기업에서는 생명이 혁신이라고 봅니다. 계속 끊임없는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혁신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수수료 이렇게 따먹는 일에 안주하게 된다든지 이래 되면은 이게 이 스타트 기업들도 상당히 그 육성되는데 한계가 있어져 버리고 근데 실제로 제가 카카오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 카카오 택시가 기사들한테 상당히 편의를 제공해주고 대비도 받지 않고 미끼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딱딱 그 손님을 연결시켜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프리미엄이다 뭐다 나눠 가지고 이 손님들한테도 그 추가 요금을 내게 하고 또 그 기사들은 또 그 회원 가입이 안 되면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뭐 카카오 택시 것은 거의 90% 이상 장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대기업에 취직했던 골목 상권 이런 부분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어쨌든 간에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 기업은 국민 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점을 자기들이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혁신을 거듭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마치 이렇게 자기들의 성과로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이렇게 뭐 어떤 측면에서 재벌 따라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그 여야가 아마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야당에서는 이 여당이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하고 잘 놀다가 저 지금 대선과 또 국민 정서가 안 그러니까 지금 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아까 규제 시간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아마 뜻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27일이죠. 8인 협의체를 통한 언론중재법 통과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8인 협의체 참여하고 있는 그 의원 이야기를 들자면은 어쨌든 간에 뭐 전혀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이 좁혀지는 게 없다. 그리고 오늘 김영원 대표 이야기 들으니까 지난번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당대표가 만나서 TV 토론하면서 뭐 상당히 의견이 좁혀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기였다. 이게 오히려 더 강화된 게 지금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사실 27일 날 통과되기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왜 대선을 앞두고 이 여당은 이렇게 무리수를 뚫까? 일단 지지층 결집이죠. 지지층에 대한 일종의 호소 뭐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서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보수 언론으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언론의 기득권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혁의 초석을 만들어 놔야 지지층들한테 표를 날라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중재법을 강화해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만 이 소위 말하는 이 지금 기울어진 이거 그 언론의 그 지형을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그 아마 정치적인 필요성 때문에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27일인가 28일까지 지금 시한이 걸려 있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기자회견 귀국길에 기자들하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각계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청와대가 이거 국회에서 할 거라고 전제를 달긴 했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고, 또 황희 문체부 장관도 또 그래 비슷한 요지를 했고, 설사 이 법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시행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러니까 여당 내의 지금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아주 핵심 세력들하고 지금 청와대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27까지 도달했다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게 강행 처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그리고 모든 언론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대적 상황이 국제 여론도 상당히 안 좋죠. 화끈하게 밀어붙이지 왜 그건 못해요? 특이한 게 지난 총선을 의석수로 놓고 본다면 현 여당이 민주당이 개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입법을 추진하면 그 우리가 논리적으로서 총선 때의 어떤 그런 그 의석수 정도의 국민의 지지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총선하고는 상관없이 뭘 추진하더라도 지금 여든 야든 무슨 쟁점 이슈를 제기하나 추진하면 평소에 노상 이야기는 이 50대 45 이 여론의 모든 게 국민 정서에 다 갇혀버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석수는 우리 선거 제도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지, 실제 당시에 투표율은 49대 41이었잖아요. 의석수는 물론 그건 그렇죠. 의석수로 보면 그래서 이게 의석수로가 이제 폭행에 의해서 의석수가 자꾸 그쪽에서는 우리 민심이 대변된 이 정도의 우리가 이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정서, 즉 여야 또는 진보 보수의 어떠한 쟁점도 보면은 거의 40대, 50대 45 정도의 요 여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뭘 추진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국민의 어떤 그 지지, 이 동력을 얻지를 못하니까 계속 좌절되거나 정쟁화되어 버리는 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언론도 또 그거를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나는 그 친문강경파가 어쨌든 간에 이런 이 개혁적 과제, 뭐 말하자면은 뭐 촛불 개혁의 그 과제들이겠죠. 그걸 갖다가 이 지난 총선에서 185석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게 합당한 역할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득표율로는 8% 차이였어요. 그렇죠. 8% 차이.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역시 21대 국회도 협치를 해나가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그 선거법상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의식 수에서 왜곡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래 된 건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그 착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있어가지고도 실제로 아까 50대 45라 그랬는데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겸허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선거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이 언론중재법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그 문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의당도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립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부분은 그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 생태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포탈, 이른바 그렇죠. 이 네이버로 이렇게 대표되는 이 포탈 개혁이, 포탈이 마치 이 전체 언론을 갖다
갖다가 규제하는 네. 그처럼 자기들이 뭔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법처럼 네. 가두리 양수장에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제재를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평이라는 재평가위원회 독립기구를 만들었지만 네. 실제로 이건 임기 1년밖에 안 되고 네. 대도 한 달에 한 번인데 12번은 하지도 않고 보통 많이 해봤자 이 10회 이하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재난기술은 2번인가 했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네이버, 카카오 파견 나와 있는 사무국 직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언론은 자기들이 취재하고 기사를 써가지고 그것이 언론 소비자인 독자들이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대지해야 되는데 이게 포털이라는 게 딱 끼면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어로 비교하면 또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포털이 예를 들면 네이버 등 포털이 뉴스 편집에서 손떼라. 선택. 이제 이건데 이게 이제 지금 여야가 이 기본 입장에서는 다 동의하는 모양입니다.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제가 김영 원내대표도 그분처럼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이버의 이렇게 위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온 이 관계 언론 전개 뭐 다 깔려 있어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명분상으로는 서로 합의하지만 시간을 끌면은 넘어가는 거잖아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이 언론들이 사실은 네이버 때문에 주조해요.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그렇죠. 이게 간이 배밖에 넘는데. 네이버. 응. 응. 다음에 미닫게 포털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언론들도 제 생각에 네이버가 저렇게 갑질을 하는 것도 보면 지금 언론들의 그러니까 지나친 제자세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지금 이제 전제를 일단 받고 있잖아요. 일부 미국에 그러니까 어디 포털이 있어요? 그런 그런데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제가 얼마인지를 밝히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검색이지.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A 신문이 얼마 받고 B 신문이 얼마 받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 해당 언론사하고 그걸 또 포털. 네이버하고만 아는 사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해당 언론사가 그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네이버라는 틀을 그럼 깨고 그럼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그럼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다 근데 실패했지. 문제는 그러니까 이 지금 네이버의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뉴스를 보여주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구글식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은 전부 다 네이버 안에서만 보는 것이 편하니까 그 틀을 아무도 깨고 나가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창만 딱 유지하도록 해버려야 돼요. 아, 포털을.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래야 구글처럼- 포털이 없어지고 검색만 남는 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보니까 구글식인데 사실은 제일 핵심 개혁 사안이 언론에게서는 이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당도 알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나중에 전략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 면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지금 이 포털만 없어져 버리면은 가짜 뉴스의 영향력도 지금 설사 하더라도 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가짜 뉴스 댓글 지금 이런 논쟁을 보면은 이것이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포털을 내리지 않지 않느냐. 사실 가짜 뉴스 영향을 없애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게 국민들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